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미제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최우영 기자. 예, 보통 택시기사분들은 가까운 거리 가는 손님보다는 장거리, 멀리 가는 손님 태우는 걸 더 좋아하겠죠. 그런데 과연 짧은 거리도 좀 돌아서 가달라는 손님을 태우면 어떨까요? 오늘은 정말 수상한 손님을 태운 한 택시기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수상한 손님의 마지막 목적지. 예, 2008년 1월 30일 경남 양산에서 50대 택시기사 이 씨가 동료 김 씨에게 점심을 같이 먹자고 연락을 하지만 연락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씨는 혼자 밥을 먹고 다시 손님을 찾아 나섭니다. 마침 한 은행 앞에서 손짓을 하는 손님을 발견하고 반가운 마음에 태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 손님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계속해서 땅바닥을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초조한 기색도 느껴졌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택시를 탄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으로 밝힌 목적지는 처음에 탔던 은행에서 불과 5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인근의 한 야산이었습니다. 차로 10분이면 갈 거리를 이제 20km나 돌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기사 이 씨도 불안하니까 다른 택시 타라고 말하려고 하는 순간 또 지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 전화 받고 나서 이제 그 손님 내려주려고 야산에 있던 한 농장 앞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요금 좀 계산하라고 뒤돌아보는 순간에 이 씨의 어깨에 날카롭고 차가운 쇳덩이가 느껴집니다. 한편 같은 날 이제 오후 2시 30분쯤에 같이 원래 밥 먹으려고 했던 그 동료 김 씨의 무전기로 컥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가 몇 번 들립니다. 그게 바로 이 씨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처음에는 통화 연결음만 좀 울리고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걸었더니 연결음이 좀 가다 나중에 뚜뚜뚜 소리가 나면 끊깁니다. 세 번째 전화 걸었을 때는 이미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그로부터 35분이 지나서 그 야산 인근 농장 앞을 지나던 한 주민이 택시 안에 있는 이 씨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경남지방경찰청 미제사건팀 베테랑 형사들이 재구성한 이 씨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그 이 씨의 양손과 어깨, 머리 등의 부위에서 발견된 어떤 칼부림 상처만 47개였습니다. 부검 결과 이 씨의 사인은 목 부위와 어떤 그 기도에 일어난 자상, 그에 따른 출혈 쇼크사였습니다. 근데 경찰은 초기 수사에 굉장히 난항을 겪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는 야산이었고 그래서 목격자,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치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잡힙니다. 바로 그 손님이 처음에 택시를 탔던 은행 앞에 있는 CCTV입니다. 그 CCTV에 범인의 얼굴이 찍힌 겁니다. 택시에 운행 기록 장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손님 태운 이후에 40여 분간 쉬지 않고 운행을 한 흔적이 나옵니다. 이 말은 중간에 탄 손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CCTV 화질이 영 엉망이었던 겁니다. 얼굴 식별은커녕 이제 심지어 탄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은 좀 알아보기 힘든 그런 정도였습니다. 단지 이제 CCTV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 하나는 좀 왼쪽 다리가 불편한 그 장애를 가진 분이거나 최근에 부상을 당한 사람일 것이다 이런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경남 양산 일대에서 어떤 그 다리 치료를 받거나 그 어떤 장애를 지닌 전과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은 결국은 좀 뚜렷한 단서를 찾을 수가 없었고 이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8년이 지난 현재 원점에서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인이 택시 기사를 노린 거는 금품이 목적이었던 건가요? 예, 일단은 그 당시에 설날 시즌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금품을 노린 범죄라고 처음에 봤으나 뭐 돈이나 다른 물건들이 없어진 게 없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품이 아니면 계획적 살인이다. 그렇게 볼 때도 근데 주변에 딱히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좀 우발적으로 정신 이상자의 범행이다. 이렇게 좀 어떤 금품 살인 또는 계획적 범죄, 우발적 범죄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수사가 초기에 난관에 봉착했던 겁니다. DNA 같은 게 나오면은 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나요? 예, 일단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DNA 검출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시라는 데가 이제 오만 사람 다 타는 데라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DNA가 다 검출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밀폐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흔적을 지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좀 경험 많은 형사들도 많이 어려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택시 사건입니다. 그래도 뭐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일단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탐문이나 좀 알아볼 수 있는데 아예 DNA가 일절 안 나왔나요? 여기서 DNA는 안 나왔고요. 대신에 이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손수건이 있었는데 거기서조차 DNA가 안 나오고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이제 기사님 휴대폰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 택시 기사분의 지문조차 안 나왔습니다. 다 지운 거예요? 그만큼 치밀하게 그 흔적을 지우고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희망이 그 CCTV인데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놓쳤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로 다시 이렇게 복구한다거나 화질을 좀 좋게 해서 잡을 수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그 2년 전쯤에 또 경남 창원 쪽에서 그 택시 기사 상대로 2차례에 걸쳐서 강도 살인을 한 범인이 잡힌 적이 한 번 있는데 당시 수법도 보면은 좀 일단 택시 타고 뺑뺑 돌다가 범행을 하는 걸로 봐서 동일 범인일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수사를 했지만은 그 양산 사건과는 아무 결론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미궁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미제 사건 파일쇼입니다. 사회부 장영진 기자가 준비를 하셨다고요? 예, 경찰들한테 물어보면요. 가장 갑갑한 미제 사건이 바로 실종 사건이라고 합니다. 실종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는데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용의자를 붙잡아 놓고도 10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경남 부녀자 실종 미스터리 말씀해 주시죠. 2006년 6월인데요. 40대 보험 설계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사흘 뒤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실종 신고를 받고 이제 추적에 들어가는데요. 그로부터 또 나흘 뒤에 김 씨의 차량이 경남 밀양의 한 농로에서 발견이 돼요. 차량은 심하게 훼손돼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번호판까지 없어진 상태였다고 그래요. 김 씨의 흔적이 아무 곳에서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때부터 추적을 해보니까 김 씨가 실종 당시에 이 덤프트럭 기사인 박모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박 씨는 김 씨의 오래된 그 보험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그 무렵에 같이 덤프트럭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서로 좀 의기투합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라지던 그날은 이게 보험 설계사 김 씨가 4천만 원이라는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박 씨를 만나러 가던 날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일단 박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박 씨가 나는 그날 김 씨를 만난 적이 없다. 그날 약속을 하긴 했는데 그 자리에 김 씨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찰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박 씨한테 그 밖에 다른 수상한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날 박 씨를 귀가를 시킵니다. 그런데 수사를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니까 이 박 씨의 주장이 상당 부분 거짓말이었던 게 드러나요. 약속 당일날 만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박 씨하고 김 씨하고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돼 있더라고요. 거짓말이네, 완전 거짓말이네. 예. 실종자 김 씨의 차량이 버려진 곳 있잖아요. 그 주변 CCTV를 살펴봤더니 거기에서도 박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박 씨가 유력한 용의자가 되잖아요. 용의자예요. 경찰의 수사도 조금씩 좁혀 들어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박 씨가 사라져요. 6개월 뒤에 시민의 신고로 박 씨를 잡았는데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변장도 하고 있었고 가면까지 쓰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박 씨는 범인인 거죠. 야, 근데 이런 사건이 어떻게 미제 사건으로 지금 소개가 되는지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 경찰은 당장 이제 실마리가 다 풀렸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박 씨를 조사하다 보니까 박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성이 더 많았던 거예요, 실종자가. 알고 봤더니 네 명이 더 있었어요. 실종됐다는 그 4명의 여성들도 살펴보니까 다 부산 경남 지역에 살고 있고 40대 정도고 또 박 씨와 그동안 좀 가까웠었고 똑같이 덤프트럭 사업을 하자면서 서로 이 얘기가 한참 잘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찾아서 만나러 간 날 다 실종이 된 겁니다. 경찰은 야, 이 사람 이거 연쇄 살인범인가 보다 대박이네. 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안 나와요. 당연히 시체도 없고 혈흔도 안 나오고 그 밖에 다른 유류품도 없고 게다가 박 씨는 끝까지 나는 그런 적 없다. 김 씨 여성이 차에다가 열쇠를 꽂아놓고 갑자기 어디로 갔다. 그런데 안 돌아오더라. 겁이 나가지고 차를 몰래 숨겼을 뿐이다. 도망쳐서 내가 의심받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난 정말 결백하다.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결국 경찰은 김 씨 여성의 그 차량 번호판을 훼손했다는 사실만 파악을 해요. 그래서 차량 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박 씨를 기소합니다. 재판부는 2007년 5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 경남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의 범인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나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사라졌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일은 아닌데 공범의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찰도 처음부터 이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박 씨 주변에는 박 씨와 가까웠던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범으로 볼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러들 얘기를 들어보면 연쇄살인범은 단독 범인인 경우도 많다고. 그럼 단독이야지. 아니, 근데 물론 무조건 증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찰들도 정말 좀 답답하고 진짜 너무 이렇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박 씨 진술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거짓말로 나왔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판사가 이제 그 사실을 다 받아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박 씨가 범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물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판사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혐의가 입증된 그 범행에 대해서만 최고 형량을 때려버립니다. 그것만 적용을 해서 번호판 훼손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과태료 혹은 벌금입니다. 근데 실형이 2년이 나왔다는 것은 번호판 훼손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2년 이하의 징역이나의 2년을 한 거네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가 있고 또 경미한 범죄가 하나 있는데 중대한 범죄가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미한 범죄로 최대치를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년이 나온 예. 거구나. 그래서 아마 이 경우에도 탐지기가 증거로 채택이 안 되면 그걸 해서 얻는 건 뭐예요? 보통 이게 심리적 압박이 될 수도 있고요. 대지를 했는데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경우에 어느 쪽 진술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그때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그 용의자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 실종자 5분 가족들은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네요. 지금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재수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도 재수사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추가적인 증거가 없고 단서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재수사를 하는 거는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제 사건 처리팀에서 수사 재개 여부를 면밀하게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조만간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처벌을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을 보고 법꾸라지라고 하죠. 지금은 법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아서 꼭 법의 심판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미국에 빠진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미제 사건 파일입니다. 사회부 장용진 기자. 사진부터 한 장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시? 이 사진 속 저 여성분의 얼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찰이 저분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오늘 미제 사건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시작이 됩니다. 남해 고속도로 실종 미스터리. 2013년 여름 어느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폭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냅니다. 사고가 나니까 당연히 이제 경찰이라든지 119라든지 견인차들이 이제 마구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사건을 막 수습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뭐가 이상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강모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차 안에는 강 씨의 휴대전화라든지 지갑이라든지 심지어 신발까지 그대로 있는데 강 씨, 운전자만 싹 사라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라진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바로 조금 전 보신 그 사진 속의 인물, 바로 강 씨입니다. 예. 경찰은 이 교통사고를 내고 사라진 강 씨를 찾기 위해서 경찰 병력 2,000명을 동원을 해요. 경찰 특공대, 잠수부, 심지어 수색견 20마리까지 동원하는데 어떤 곳에서도 이 강 씨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만 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최첨단 기기까지 총동원을 하는데 그래도 강 씨의 흔적은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경찰은 처음에 이 강 씨가 살해당한 다음에 유기당했을 것 같다. 이제 시신이 이제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건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용의자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용의자가 된 사람은 당시 현장에 도착했던 견인차 기사였다고 그래요. 경찰은 이 견인차 기사가 워낙 급하게 오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 씨를 치고 시신을 어딘가 유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게다가 이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했더니 경찰이 당신 혹시 강 씨를 봤어? 이랬더니 이 견인차 기사는 나 본 적 없어요 라고 하는데 거짓말을 딱 나온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의심스러웠던 겁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외에는 다른 증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는 와중에 새로운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포착이 됩니다. 뭐냐면 강 씨가 몰고 있던 차량이 이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는데 이상하게 앞유리창이 깨진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거기를 막 살펴보니까 유리창 깨진 틈 사이로 모발 12가닥이 발견이 됐어요.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그 강 씨가 사고 나기 몇 분 전에 이 건너편 차선에서 사고가 났는데
서모 씨 부부, 그 부부 중에서 부인의 머리카락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그때 또 다른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서 씨 부부가 사고를 내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틈에 강 씨가 그걸 지나가고 있는데 부인을 친 거예요. 서 씨 부부하고 강 씨하고 옥신각신 싸움이 났을 거고 우발적으로 이 강 씨를 뭐 살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 씨 부부가 또 이번에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서 씨 부부는 아니 우리는 강 씨를 본 적도 없고 사고가 난 적도 없다. 이 우리 부인이 좀 다치긴 했는데 다친 거는 우리 자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다친 거다. 혐의를 부인을 하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어떻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서 씨 부부 주장이 좀 황당하긴 해요. 뭐냐면은 그거는 뭐 사고가 나서 끼인 게 아니고 누군가 뽑아가가지고 꽂아놓은 거다.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머리카락 외에는 다른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이 서 씨 부부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간은 미궁에 빠진 채로 흘러가요. 6개월이 지났는데 경찰에 새로운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강 씨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건 당일날 주변을 지나던 사람이었는데 이 강 씨를 태웠다. 그리고 강 씨한테 돈을 얼마간 빌려줬다. 당시 강 씨는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 뭐 이런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럼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목격자가 나타났는데 강 씨가 어디론가 하염없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봤다. 자, 이렇게 두 명의 목격자가 나오니까 이 경찰은 강 씨가 살아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 씨 주변을 조사를 해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강 씨 주변에 특이점이 발견이 돼요. 금전 관계 때문에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어디론가 갔다가 들어오다가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게다가 강 씨가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그 보험료가 무려 130만 원이었던 거죠. 매달?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가 나게 되는데 그러면 사망한 거랑 똑같이 되거든요. 이래서 이 사람이 보험금을 노리고 지금 현재 잠적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 따르면은 만약에 이 실종 선고가 나가지고 강 씨 가족들이 받게 되는 보험금이 무려 7억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뒤로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경찰은 지금 혹시라도 강 씨를 본 사람이 있으면은 제보를 해달라라고 제보를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고속도로 한복판에 사고가 났으면 CCTV도 있을 거고 그 주변에 지나가던 차들의 뭐 블랙박스 영상도 있을 텐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CCTV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강 씨 부분 행적은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서모 씨 가족의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가 달려 있었는데 이 사고가 날 때 블랙박스가 이제 떨어지면서 딱 그 시점에 내용이 싹 사라진 겁니다. 하필이면. 이 경찰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일부러 삭제하지 않았나 싶어서 검사를 해봤는데 고의로 삭제한 증거는 또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2명의 용의자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예 다른 사람, 제3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습니까? 또 다른 견인차 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의심을 받게 된 이유는요. 경찰이 이제 그 당시 있던 사람들 조사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동료 기사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야, 나 거기 왔다는 얘기 하지 마. 나는 거기 못 봤다고 얘기해줘. 이렇게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불러서 또 조사를 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당시 그 견인차 기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간 게 아니라 역주행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혹시 벌금을 물게 될까 봐 거짓말을 좀 해달라고 한 것이지 내가 뭐 누군가를 죽이거나 뭐 범행에 관련되진 않았다. 또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종자 수배가 시작되면서 목격자도 좀 많이 나왔다면서요. 그럼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직 살아있다고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네요. 가족들 반응이 좀 재밌어요. 이렇게 사망한 것 같지 않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뛸 듯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약간 시큰둥했다 그래요. 우리는 그 제보를 믿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현재 그래서 경찰은 가장 유력한 의심으로 강 씨가 현재 살아있으면서 혹시 보험과 관련돼서 다른 노림수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닌가 일단 제일 의심을 하고 있다고 예를 합니다. 들면 가족들이랑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렇죠. 내년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종 5년째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궁금한 게 만약에 그런 걸 노린 거라면 노렸던 대로 보험금도 수령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실종 선고가 되면은 사망한 것과 동일한 법률적 효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있긴 있나 봐요.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보험사가 이제 지급을 거절하니까 이 가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족이 승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최종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장영진 기자 정리해 주시죠. 예,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 저 사진 잘 보시고요. 경찰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미제 사건 하나를 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제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기획 취재 전문 유석 기자. 네, 이번 미제 사건에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저수지, 민들레, 보험인데요. 이 키워드가 연결시켜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한 살인 사건의 3가지 단서 말씀해 주시죠. 2006년 8월 전남 무안의 한 저수지에서 흰색 차량 한 대가 발견되는데요. 경찰이 신고를 접수해서 이 차량을 들어 올렸더니 이 차량의 운전석에 18일 전에 실종됐던 남성 이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망한 이 씨의 모습이 일반 익사자들의 모습과는 좀 달랐는데요. 마치 그 장시간 운전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휴식을 취할 때는 기어를 P나 N에 놓기 마련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에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씨의 죽음을 자살이나 사고사로 보지 않고 타살로 보고 부검을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이 씨의 몸속에서 치사량이 넘은 수면제와 민들레 즙이 나왔는데 그 사인마저도 익사가 아니라 약물 중독으로 밝혀졌던 거예요. 즉 누군가가 이 씨에게 수면제를 다량 먹인 후에 차에 태워서 저수지에 빠뜨렸다는 결론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부검 결과가 밝혀지고 나서 가장 많이 의심이 되는 건 이 씨가 4년 전에 재혼했던 부인 김 씨였습니다. 그 이웃들마저도 진술하기를 이 씨가 사망하기 얼마 전부터 아내가 남편 이 씨에게 간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민들레 즙을 먹였는데 사고가 났던 전날 밤도 그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이 씨가 민들레 즙을 먹어야 된다면서 후배 차량을 타고 집 앞 대문 앞에서 내렸는데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다고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수지에서 죽기 2년 전에 남편이 아내 심부름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길에 1톤 트럭이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이 남편 이 씨 같은 경우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을 법한 이 사고에 아내인 김 씨가 교통사고 가해자인 사람한테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않고 합의를 해줬던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 앞으로 보험을 16개나 또 가입한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점점 무서워요. 나도 무서운데요. 경찰은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아내 김 씨를 추궁을 했지만 아내가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결국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채로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 미제 사건을 담당하던 그 보험범죄 수사팀이 수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아내 김 씨의 내연남이 있는데 이 내연남이 교통사고 가해자한테 2천만 원의 수표를 건네준 사실을 밝혀낸 거죠. 그리고 주변 탐문과 트럭 운전사의 진술을 통해서 아내 김 씨가 내연남에게 1억 원을 주고 남편을 죽여달라고 사주를 받은 거를 폭로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저수지에 남편 이 씨가 빠져 죽었을 때도 민들레 즙에다가 수면제를 다량 넣고 남편의 의식을 잃게 한 뒤에 차량에 태워서 저수지에 빠뜨린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폭로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의문이 풀리면서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듯 했는데요. 문제는 그 아내가 관련 혐의를 모두 다 부인을 하면서 내연남이 다 꾸민 일이다라고 진술을 한 건데요. 이로 인해서 내연남과 아내 김 씨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결국에는 사건 해결이 어렵게 됐고요. 결국 2004년에 발생했던 그 오토바이 사고 같은 경우만 살인 미수 혐의로 부인과 내연남이 각각 5년을 선고받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가해자 같은 경우는 4년을 선고받았고요. 결국에는 중요한 사건이었던 이 저수지 사건 같은 경우는 해결되지 못한 채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수지에 가라앉아 있던 차는 어떻게 발견하게 된 겁니까? 그 남편 이 씨의 형제들이 이 동네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의 남동생이 그 저수지 옆을 지나가던 길에 이상하게 이렇게 머리가 쭈삣하는 기분이 들어서 잠깐 확인해보자 하고 저수지에 뚝방으로 들어갔던 거죠. 근데 뚝방길에 그 자동차 바퀴 자국이 나 있는 걸 보고 수색을 했더니 차량이 발견됐던 거죠.
그 내연남이랑 짜고 그 교통사고를 낸 게 결혼하고서 2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내연남을 대체 결혼하고서 언제 만난 거예요? 저수지 주변에 그 내연남이 살고 있었는데요. 내연남이랑 이 아내 부인 같은 경우는 재혼하기 전에 함께 거기서 동거를 했었다고 그래요. 결혼하기 전부터요? 네, 그럼 완전 식당까지 같이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고 더군다나 보험이 아까 16개나 가입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연남이랑 짜고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살인을 시도한 횟수도 굉장히 많은데 남편으로서 눈치를 못 채쳤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변의 증언은 어때요? 남편이 간이 건강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인이 매일 밤 10시만 되면 민들레 집을 챙겨줄 정도로 그 주변 사람들은 이제 민들레 집을 남편이 자랑을 하고 다녔대요. 그래서 되게 사이가 좋은 부부로 봤는데 이 남편이 죽은 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민들레에다가 독약을 탄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아내 김 씨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 씨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재 5년 선고받고 지금 깜빵에 있는데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사건이 모두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